프롤로그 낡은 수첩 한 권. 오래된 물건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세월의 때가 낀 가죽 표지, 잉크가 번진 페이지,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수없이 닿았던 흔적들. 어떤 물건들은 그것을 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혹은 그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혼자서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수첩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낡고 꼬깃꼬깃하게 접힌 수첩. 표지엔 이름도 날짜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가방 속 깊은 곳에 끼워져 있던 누군가의 비밀이었던 그 수첩. 그 안에 담긴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글씨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했고, 어떤 날은 글자 위에 무언가 스며든 얼룩이 있어서 단어를 온전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룩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한 가족들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읽어 내려가면서 그들은 그 얼룩이 빗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1장 1997년 대한민국이 멈추던 날.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세 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그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나라가 그 앞에 손을 벌려야 하는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처음엔 실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말하는 대로 나라에 돈이 부족해졌다고 어려운 시절이 왔다고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 뉴스보다 훨씬 빠르고 냉혹하게 각 가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20년, 30년을 한 회사에 바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야 했습니다. 퇴직금 대신 건네진 것은 무표정한 상사의 눈빛과 회사가 어려워서요라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악수를 나누던 동료들이 흩어졌고 매일 오가던 회사 건물엔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부도, 정리해고, 구조조정.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날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추웠고 거리가 추웠고 가정마다 지키던 작은 온기가 하나둘 꺼져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이 이야기의 아버지도 그 차가운 바람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장 매일 아침 양복을 입은 이유. 아버지가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은 것은 1997년 12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서류를 검토했고 점심엔 동료들과 백반을 먹었고 오후엔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퇴근 무렵 사장이 전 직원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하나는 바로 눈물을 쏟았고 또 다른 동료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의자에 앉아 창 밖으로 이미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하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깨끗이 다린 흰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녀오겠소라고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하철을 타고 번화가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신문에서 오려낸 구인 광고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식품회사, 건설회사, 경비업체, 세탁소. 직종도 급여도 묻지 않았습니다. 일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번번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경력은 있으신가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발품을 팔고 저녁 어스름 무렵에야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제잘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한참 듣고 나서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과정이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나가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3장 아이들의 투정, 아버지의 눈빛. 그 시절 집 안에서도 조용한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반찬이 달라졌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가, 생선 대신 김치찌개가 자주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는 기색 없이 그 소박한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분식집 가고 싶은데 용돈 좀 더 주면 안 돼? 아빠, 이번엔 왜 새 운동화 못 사줘? 친구들은 다 새 거 신었는데. 반찬이 왜 맨날 김치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이들은 그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핀잔을 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다보거나 아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나중에 다 자라서야 아이들은 그 눈빛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먹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새 신발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무것도 모르게 해서 미안하다는 그 크고 묵직한 사과가 눈빛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눈빛들을 하나씩 이해해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4장 일기장 속의 눈물 자국.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은 그해 겨울 끝 무렵이었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를 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과로 영양실조 스트레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 밥을 충분히 드시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이들 몫을 챙기느라 제대로 드시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입원한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낡은 가방을 정리하다 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수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펼쳐보니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1997년 11월부터 시작되는 그 기록들은 아버지가 혼자 감당해온 시간들의 증거였습니다. 11월 30일. 오늘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근했다. 아직 집에는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12월 3일. 오늘 3군데 면접을 봤다. 모두 안 된다고 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다.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 눈을 뜰 수가 없었다. 12월 9일. 큰애가 오늘 용돈을 달라고 했다. 지갑을 열었는데 차비 말고는 없었다. 내일 드리겠다고 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그리고 12월의 어느 날 글씨가 유독 힘이 없는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등록금을 구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못나서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주는구나. 미안하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꼭 벌어오리라. 그 글자들 위로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병실 복도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평생 강인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 등 뒤에서 묵묵히 그늘이 되어주던 아버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 같은 아버지가 사실은 매일 밤 혼자서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하면서 그 수첩 한 권 속에 아버지의 그 겨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장 새벽을 가르는 구두 소리. 아버지는 회복하셨습니다.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가족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이제 괜찮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애는 새벽길을 자전거를 타며 집집마다 신문을 꽂았습니다. 낮에는 일용직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른바 막노동이라 불리는 그 일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기고 무거운 짐을 옮겼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필요 없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졌습니다.
발이 부르텄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밥은 먹었고? 가족들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절을 아이들이 기억하는 장면 중 하나는 아버지의 낡은 구두입니다. 그 구두는 해가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새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밑창이 닳고 가죽이 터도 아버지는 그 구두를 그냥 신었습니다. 그 구두 살 돈을 아이들 학용품비로 아이들 급식비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6장 세월이 지나서야 보이는 것들. IMF의 긴 터널을 지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시절 아버지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게 없어진 날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이를 재우다 이마를 짚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셨겠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긴 침묵이 무엇이었는지, 매일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나서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찢어진 밑창의 구두를 신고 새벽길을 나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실은 얼마나 처절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아버지의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서 수첩 안에만 적어두었던 가장 뜨겁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세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가까이 계신다면 오늘 한번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거칠어진 손등, 굵어진 마디, 군데군데 남은 상처들. 그 손은 여러분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움직였던 손입니다. 멀리 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을 드려보십시오. 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버지 잘 지내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웃으실 겁니다. 이미 아버지를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당신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사와 사랑을 아버지는 이미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1997년에 그 겨울 일기장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면서도 내일은 꼭 벌어오리라고 다짐했던 아버지. 그 다짐 하나로 버텨낸 그 계절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긴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말 대신 노동으로, 표정 대신 침묵으로, 잉크 대신 눈물로 쓴 편지. 그 편지를 이제 우리가 읽을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전해주십시오. 아버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혜의 보물창고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